만약 당신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가문의 존속과 직결된 절대적인 명제였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집안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고 조상의 혈통이 끊기며 가문은 소멸한다는 믿음. 그 무게는 한 여인의 어깨에 고스란히 얹혀졌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이것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한 남편을 공유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온 두 명의 여인. 그녀들은 어머니이자 형님, 아내이자 동생, 때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살아왔습니다. 50년 가까이 한 지붕 아래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지켜온 세월. 그들의 희생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제 두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아들. 오늘 우리는 한 지붕 두 아내의 복잡하고도 애틋한 가족사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여인들의 이야기.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독대 옆에는 두 개의 평상이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두 분의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89세의 박옥순 할머니, 86세의 오연수 할머니. 두 분은 조용히 앉아 가을 햇살을 쬐고 계십니다. 가끔씩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할머니는 한 남편을 공유하며 반세기를 함께 살아온 사이입니다. 박옥순, 그녀의 시작. 1936년생 박옥순. 그녀가 최 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것은 불과 15세 때였습니다. 15. 지금 시대라면 중학교 3학년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 여자아이에게 꿈이나 미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혼처로 가는 것, 그것이 여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갔죠. 나는 그래도 한번 보기는 봤어요. 혼례 날 처음 봤지만. 박옥순 할머니의 회상입니다. 빨간 치마 노란 저고리를 입고 무거운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던 그날. 어린 신부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집 가는 날 눈물을 흘리면 시댁에서 평생 눈물 흘리며 산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집. 그 큰 집에서 나 혼자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최 씨 가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종갓집. 4대 독자로 이어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옥순은 그 4대 독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그것은 바로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년째 되던 해 박옥순 할머니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손자를 점지해 주십시오. 10달의 기다림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고 친척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 그녀는 그제야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아이는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린아이들이 쉽게 목숨을 잃곤 했습니다.
의료시설도 변변치 않았고 작은 감기도 큰 병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내 품에서 식어갔어요. 그 따뜻하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나는 울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더 서럽게 우셨거든요. 나는 참아야 했어요. 첫 아들을 잃은 후 시댁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축제 갔던 집은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조리를 잘못해서 며느리가 부정을 탔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 탓이다. 첫 아들을 잃은 후 박옥순 할머니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집안은 기대했습니다. 분명 아들일 거라고. 하지만 태어난 것은 딸이었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얼굴도 안 보셨어요. 그냥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역시 딸이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딸이었습니다. 내리 6딸을 낳는 동안 박옥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습니다. 딸을 낳을 때마다 그 아이를 보는 게 미안했어요. 내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내 딸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미안했어요. 시댁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4대 독자가 너로 인해 끊기는구나.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는구나. 그 말은 박옥순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남편도 차츰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위로하던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4대 독자로 태어나 후대를 이어야 하는 남편.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물가에 물 길러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신의 며느리 또 딸 낳았대. 벌써 6째 딸이라던데. 아들 복이 없나 봐. 4대 독자가 그 집에서 끊기는구나. 박옥순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리 물동이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을에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러게. 참 걱정이네. 박옥순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항변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6째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자신으로 인해 집안의 대가 끊긴다는 죄책감, 시댁의 압박, 남편에 대한 미안함.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낳아야 한다고. 그것이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고 자신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는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딸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도 내 딸들도 갈 곳이 없었어요. 박옥순 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다른 여인을 들이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남편의 둘째 부인을 찾겠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해결책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네, 어머님. 그것이 이 집안을 위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박옥순 할머니는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을까요?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인과 나눈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거였어요. 내 딸들이 천대받을 거였어요. 박옥순 할머니는 마을을 다니며 적당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건강한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 그리고 자신보다 어리고 아직 혼기를 놓친 여인. 그렇게 찾은 사람이 바로 오연수였습니다. 오연수는 당시 23이었습니다. 그 시절로는 늦은 혼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그녀에게 마땅한 혼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중매인이 왔습니다. 최신의 집안에서 둘째 부인을 찾고 있다. 양반집이고 큰 집이다.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오연수는 망설였습니다. 둘째 부인. 그것은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가난한 집 딸이 양반집에 시집갈 기회였어요. 비록 둘째 부인이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오연수는 최씨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942년 그녀가 23때였습니다. 박옥순 할머니가 직접 고른 둘째 부인으로. 오연수가 처음 최씨 집안에 들어왔을 때 박옥순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28, 이미 6달의 어머니였습니다. 오연수는 23, 아직 혼기를 벗어나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미안했어요. 내가 이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건지. 하지만 동시에 이 여인이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박옥순 할머니의 회상입니다. 오연수는 어땠을까요? 큰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슬퍼 보였어요. 눈빛이 슬펐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두 여인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한 남편을 사이에 둔 두 아내로. 집안의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박옥수는 큰 엄마, 오연수는 작은 엄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큰 엄마는 여전히 안채에서 살고 작은 엄마는 사랑채의 방을 얻었습니다. 식사는 함께 했습니다. 한 밥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체하고 밤에 잠도 안 왔어요. 남편이 작은 엄마 방에 가는 날이면 나는 밤새 울었어요. 박옥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오연수 할머니도 편치 않았습니다. 큰 엄마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큰 엄마였으니까요. 나는 그저 아들을 낳기 위해 온 사람이었죠. 오연수가 최씨 집안에 들어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오연수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무거운 일은 시키지 않았고 좋은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도 오연수를 챙겼습니다.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질투와 희망이 뒤섞인. 나는 작은 엄마가 아들을 낳기를 바랐어요. 이상하죠? 내 남편의 다른 여자가 아들을 낳기를 바라다니. 하지만 그것만이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었으니까요.
박옥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나는 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까? 라는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1943년 한겨울이었습니다. 오연수는 산골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드님이십니다. 집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기뻐했고 남편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대 독자. 마침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종원. 종가의 근원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옥순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집안의 대가 이어진 것은 기뻤지만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뻤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박옥순 할머니는 그 슬픔을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종원이는 두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큰 엄마 박옥순은 아이가 울면 달려가 안아주었고 작은 엄마 우연수는 젖을 먹였습니다. 두 여인은 한 아이를 중심으로 협력했습니다. 큰 엄마가 더 많이 돌봤어요. 나보다 큰 엄마가 더 애지중지했죠. 나는 낳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오연수 할머니의 말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 품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내 젖은 없었지만 내 손으로 밥을 먹이고 내 등에 업고 재웠으니까요. 박옥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종원이는 그렇게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형태는 달랐습니다. 큰 엄마는 간절함으로, 작은 엄마는 자부심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종원이를 낳은 후에도 오연수는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종원이 다음으로 4명의 딸이 더 태어났습니다. 큰 엄마의 6딸, 작은 엄마의 한 아들과 4딸. 총 11남매가 이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11명의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밥을 짓는 것만도 큰일이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날마다 큰 가마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박옥순 할머니의 회상입니다. 11명의 아이들은 큰 엄마의 아이와 작은 엄마의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모두가 형제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종원이만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 집에는 말로 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어요. 종원이는 맞이다. 종원이가 먼저다. 종원이를 챙겨라.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큰딸의 회상입니다. 종원이는 항상 제일 먼저 밥을 먹었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명절 때 세배를 하면 종원이가 제일 많은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여자였고 종원이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었으니까요. 그게 그 시절의 방식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50년 동안 두 할머니 사이에 큰 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을 둔 두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서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둘 다 희생자라는 걸. 큰 엄마도 원해서 나를 들인 게 아니고 나도 원해서 둘째 부인이 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연수 할머니의 말입니다.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엄마를 미워하면 누굴 미워해야 하나요? 시대를 미워해야 하나요? 운명을 미워해야 하나요? 차라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나았어요. 박옥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두 여인은 역할을 나누어 집안일을 했습니다.
큰 엄마는 주로 집안의 큰 일을 맡았고 작은 엄마는 밭일과 부엌일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땠을까요? 두 아내 사이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편은 최대한 공평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큰 엄마의 방에서, 하루는 작은 엄마의 방에서 번갈아 가며 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세, 그리 늙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두 아내 사이에서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그를 일찍 죽게 했다고. 남편도 힘들었을 거예요. 두 여자 사이에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 애쓰다가 자신이 먼저 무너진 거죠. 박옥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두 할머니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라는 매개체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큰 엄마 약 드셨어요? 작은 엄마 밥은 먹었어요?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두 할머니는 서로를 챙깁니다. 큰 엄마는 작은 엄마보다 3살 많지만 둘 다 고령입니다. 서로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요즘 작은 엄마가 다리가 안 좋아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 보여요. 내가 대신 심부름을 하려고 해도 그이가 고집을 부려요. 큰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아까 한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곁에서 챙겨드려야 해요. 두 할머니는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종원 씨. 그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어릴 때는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너희 집에는 엄마가 둘이야. 너는 엄마가 누구야?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우리 집이 남들과 다르다는 게 싫었어요.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쓰라는 숙제가 나오면 종원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엄마가 둘이라고 쓸까?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그냥 우리 부모님이라고만 썼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죠. 선생님도 묻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종원 씨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걸. 두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남들은 한 명의 엄마에게서 받는 사랑을 나는 2배로 받았어요. 종원 씨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큰 엄마입니다. 종원 씨는 말합니다. 엄마보다 큰 엄마가 더 불쌍해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스스로 다른 여자를 들인 큰 엄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종원 씨는 이제 두 어머니를 모두 살뜰히 모십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한 분은 낳으셨고 한 분은 키우시고 두 분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라 생각하며 딸들의 기억. 10명의 딸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큰 엄마의 첫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서 늘 미안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볼 때마다 슬퍼 보였거든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엄마의 셋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늘 큰 엄마 눈치를 봤어요. 큰 엄마가 진짜 안주인이고 우리 엄마는 손님 같았어요. 어릴 때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딸들은 모두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두 어머니가 우리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먹을 것 없던 시절이었지만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배우지 못한 분들이었지만 우리를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연수 할머니는 법적으로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호적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동거인일 뿐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집안의 대를 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연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오연수 할머니는 상주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박옥순 할머니만이 정식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장례식에서 나는 그저 조문객처럼 있어야 했어요. 재산 상속의 문제. 남편이 남긴 재산도 모두 박옥순 할머니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갔습니다. 오연수 할머니와 그녀의 자식들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집안의 대를 이었는데 정작 내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법으로는 큰 엄마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아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만 다행히 종원 씨와 그의 누나들은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법과는 별개로 가족끼리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예요. 법이 뭐라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재산도 공평하게 나눴어요. 종원 씨의 말입니다. 사회적 시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오연수 할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둘째 부인 처.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한 남자의 아내였고 5 아이의 어머니였는데 왜 나만 그렇게 불려야 했나요? 하지만 오연수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사람들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그냥 참고 사는 게 편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할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작은 엄마도 희생자예요. 나만큼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둘째 부인으로 평생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미안해요. 오연수 할머니는 말합니다. 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알아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 시절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큰 엄마는 나를 챙겨줬어요. 두 여인은 이제 서로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에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에요. 함께 늙어가기. 두 할머니는 함께 늙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아침을 먹고 마당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입니다. 큰 엄마가 아프면 걱정돼요. 나보다 먼저 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오연수 할머니의 말입니다. 작은 엄마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요. 밥도 잘 안 먹고. 내가 챙겨줘야 해요. 우리 둘 다 건강해야 해요. 박옥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두 할머니에게 이제 서로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 두 할머니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성에게 선택권이 없던 시대,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던 시대. 그 시대가 만든 희생자들입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남편의 둘째 부인을 들여야 했습니다. 오연수 할머니는 둘째 부인이라는 굴레를 쓰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박옥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젊은 여자들을 보면 부러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인생을 사니까요. 용서와 화해.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희망도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오연수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아 갔다고. 오연수 할머니는 박옥순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둘째 부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미워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둘 다 똑같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두 할머니가 50년을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가족의 의미. 이 집안의 11남매. 그들은 여전히 가깝게 지냅니다. 명절이면 모두 모여 두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피로 이어진 가족.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자란 기억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울고 웃었던 기억. 그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큰 엄마의 셋째 딸의 말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 법적 관계. 이 집안은 보여줍니다. 가족은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라는 것을. 가을 오후 마당의 평상에 두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살랑거립니다. 큰 엄마, 점심은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작은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요. 두 할머니는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89세와 86세. 이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두 여인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생에는 자매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오연수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자매로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박옥순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두 할머니는 다시 웃습니다. 50년 전 이들은 한 남편을 사이에 둔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픔을 나눈 동반자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자매입니다. 이것이 박옥순 할머니와 오연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만든 비극 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한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성의 권리, 평등의 가치, 선택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두 할머니는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마당의 평상에 가을 햇살 아래 나란히 앉아. 그들의 침묵은 편안합니다. 그들의 미소는 진실합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이 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